네, 안녕하세요. 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강 1교시 시작하는데요. 어,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이론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7강 1교시에서는 정신분석 및 인간중심 상담 이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이론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현상이죠. 그리고 어떤 인간을 중심으로 하며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그것을 이해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설명한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측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예측을 하기 위한 일련의 명제다. 이미 연구를 해서 일반화된 이제 일반화되었다고 생각하는 명제, 참과 거짓, 참이겠죠 여기서는. 그런데 그것을 이론이라 하는데 여러분 이론이 전부 현실을 다 설명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럼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우리가 기존의 정신분석 이론이 있고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 차례대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7강 1교시, 2교시를 통해서 정신분석 및 인간중심 상담 이론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정신분석 상담 이론을 보고 다음에 인간중심 상담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신분석 상담 이론이죠. 어, 우리가 정신분석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것은 프로이트일 겁니다.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면 정신분석 이론은 프로이트는 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의학자죠. 그리고 1856년 19세기 그리고 1939년 이게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때죠. 그때 이제 돌아가셨어요. 프로이트는 신체 중심 의학에서 정신의학으로 분화되어 나오는데 지대한 영향, 공헌을 했죠. 그리고 그의 이론은 임상 및 체계적인 상담 심리 이론을 전개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효시다, 시작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정신이라는 건 이 정자가 정미소, 여러분 정미소 시골의 정미소라는 게 쌀을 이렇게 껍질을 벗겨내는데 정미정자입니다. 그리고 귀신 신자죠. 이거 혼신자. 그래서 어떤 껍질 그 안에 있는 어떤 영혼, 마음 이렇게 볼 수 있죠. 프로이트가 이제 프로이트 이후에 대다수 이제 상담 이론들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정신분석을 아주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발전시킨 이론이 있는가 하면 프로이트 이론을 비판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너무 이제 성적 결정론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새로운 심리학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은 인류의 학문과 문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죠. 프로이트 이후에 이제 정신분석을 크게 이제 두 가지 유형의 세력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처음에는 이제 프로이트의 이론의 가정을 계승하는 쪽이 있겠죠. 프로이트의 딸입니다. 안나 프로이트, 그리고 하트만, 이런 사람들이 자아심리학으로 이렇게 계승했습니다. 켈빈과 베이언이라는 사람이 대상관계이론. 여러분 이제 뭐 학자들은 이렇게 보시고요. 대상관계이론이 있습니다. 코어 등에 의해서 자기 심리학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계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비판을 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융의 분석 심리학,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이런 쪽은 프로이트의 성중심주의를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융은 처음에 프로이트와 같이 하다가 비판을 해서 프로이트가 아예 융에게 정신분석이라는 그 용어를 쓰지 못하도록 그럽니다. 그래서 융이 분석 심리학을 새로 개창하죠. 그 외에도 랭크, 호나이드, 설리반, 프롬 등의 이제 프로이트의 핵심 가정 등을 비판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하고 인간관계 측면을 강조하는 상담 이론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러한 이제 학파들을 신프로이트 학파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정신분석 이론에서 프로이트의 인간과를 한번 볼까요? 프로이트는 인간은 각 상황마다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자. 이게 이제 주체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주체냐 했을 때, 어, 주체는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느냐, 이게 주체자입니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그렇게 보지 않았죠, 인간을. 프로이트는 정신, 결정론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결정론이라면, 여러분, 정신결정론이라 합니다. 정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인간은 스스로 결정하지는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의식적인 정신이 아닙니다. 무의식적 정신 과정을 얘기를 해요, 프로이트는. 그래서 무의식이 결정한다. 그렇게 기본 가설을 설정합니다. 여러분, 가설이라는 것은 임시로 세운 이론이에요.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확정적, 증명적인 이론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정신분석 이론이라는 게 어떤 이론이라면 프로이트는 그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가설을 설정, 임시 이론을 또 만든 거죠. 그래서 프로이트는 과거 생활 경험들을 중시합니다. 인간은 0세에서 5세까지 경험한 무의식에 해당되는 심리적이고 성적인 사건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존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정신결정론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인간이. 그러면 그게 환경 조건이 아니라 어떤 환경, 외부의 자극이 아니고 내부의 심리적 원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로이트의 주요 개념 중을 보면 프로이트 초기는 지형학적 모형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 아까 얘기했죠. 정신이라는 게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우리가 빙하를 보면 이렇게 여러분 빙하를 보면 물 위에 떠 있는 얼음 그 군더기가 있죠. 그게 이제 의식이고 바로 그 밑에 단계가 전의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저장된 지식이라고 하는 거, 이게 전의식이죠. 전의식은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여러분 또 떠오를 수 있는 거, 이런 걸 이제 전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의식은 어떤 우리가 명료하게 생각하는 사고, 무엇을 알아차리는 지각, 이런 이제 의식이라면 전의식은 우리가 기억에 있는 거, 그리고 저장된 지식, 그리고 끄집어낼 수 있는 거,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러면 무의식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폭력적 동기, 부도덕한 충동, 위기적 욕구, 두려움, 수용할 수 없는 성적 욕망, 비합리적 소망, 수치스러운 경험, 이런 부분들이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는 부분. 이게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죠. 이 프로이트의 지정학적 모형에서 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거나 느낄 수 있는 모든 경험과 감각,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정신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극히 일부분만 의식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의식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프로이트는 그렇게 안 봤다는 거죠. 의식은 극히 일부다. 그리고 이제 외부 요인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여과 과정을 거친 결과다. 그래서 의식의 이 경험은 잠시 동안의 의식일 뿐이고 그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의식을 잃고 무의식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전의식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의식적으로 깨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전의식이나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그 성격으로도 그러한 의식이 성격 중에 극히 일부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지배하는 것은 아주 전의식이나 무의식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성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해도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격 중에서도 의식은 극히 일부죠. 아까 지형학적으로 봐서 빙하의 극히 일부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형학적 모형 중에서 우리가 전의식이라는 부분은 의식 바로 밑에 있는데 그걸 보통 우리가 흔히 이용할 수 있는 기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어느 순간 의식되지 않지만 어느 정도 노력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의식화를 하려고 하면 기억나는 거죠. 우리가 옛날 친구와 만나게 되면 평상시에는 옛날 친구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이 친구를 만나게 되면 옛날 경험이 떠오르죠. 그 친구를 매개로 해서 떠오르게 됩니다. 옛날에 이제 뭐 바닷가에 같이 놀러 갔던 일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되죠. 그 장소와 함께 그런 것을 전의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의식은 여러분 전혀 의식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에 따르면 행동을 결정하는 주된 원인이 되죠. 무의식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층에 잠재해 있는 거죠. 정신의 모든 심층에 잠재해 있고 의식적 사고의 행동을 전적으로 통제하는 힘이다. 이렇게 보는 거 무의식이. 우리가 아까도 지형학적으로 봤을 때 무의식이 가장 빙하의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많은 것들을 담고 있죠. 무의식은 이제 의식 밖에서 억압된 어떤 체험이나 생각을 이게 이제 소멸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억압해지면 무의식 속으로 잠재됩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잘 그 행동의 원인을 잘 캐치할 수 없죠, 우리가. 그러나 무의식은 그런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잠재된 경험들은 생물학적 충동, 이런 부분들, 어떤 사건을 연결되면 현실에 불안을 일으키게 되죠, 그게. 그래서 이제 불안을 일으키면 또 거기서 억압합니다. 그래서 다시 밑으로 밀려나고 끝없는 무의식 속에 있다가 또 그것을 의식 세계로 나오려고 하는 갈등을 일으키죠. 그런가 하면 이제 프로이트가요, 나중에 이제 후기에 가면 성격 구조를 다른 모형으로 이제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원래 프로이트의 초기에 의식, 전의식, 후식이라고 이렇게 나눴던 부분을 좀 다른 이제 그 원초화 이렇게 본능이라고 해서 이게 가장 밑에 단계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단계에다가 원초화를 넣고 이드라고도 하고요. 쾌락의 원칙 이게 이제 쾌락에 이렇게 끌려다닌다는 거죠. 그 유아적 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자아를 좀 위쪽으로 올립니다. 전의식과 의식의 영역으로까지 이제 올려서 자아가 현실의 원칙이다. 그리고 이제 이걸 에고라고도 하죠, 여러분. 이제 나이에 맞는 적절한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초자아라는 것을 슈퍼에고라고 해서 이건 이제 도덕적 규범이라고 해서요. 이게 전 범위를 포괄합니다. 그래서 원초화와 자아 그리고 초자아 이런 식으로 성격을 구분하죠. 구조적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프로이트의 성격 구조 모형을 보면 원초와 이드라고도 하고요. 여러분 본능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제 본능이라는 심리적 에너지의 원천이다. 원초화가. 그리고 쾌락 원칙에 따라서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이고 충동적으로 작동하죠. 우리가 어린애를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어린 아이는 전혀 생각을 안 하죠. 사고를 안 합니다. 그래서 쾌락 원칙에 따라서만 이제 배고프면 계속 무언가 갖다가 입으로 넣습니다. 그러면 울고 어디 장소를 때를 가리지 않고 울죠. 그런 것은 쾌락 원칙에 따른 거죠. 원초와는 노골적이고 동물적이게 하죠. 그러니까 법과 규칙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사적 욕구에 따라서 움직임, 이때 사회적으로 의미인 행위는 전혀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의미 있는 행동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움직임입니다. 동작,
그런 반응, 반사작용 이렇게 볼 수 있죠. 욕구에 따른. 그래서 원초와는 단지 욕망에 만족을 해서 무의식 영역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의식이나 의식으로 올라오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원초와의 정보 처리 과정을 1차적 처리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아는 외부 현실과 초자아의 제한을 고려하죠. 아, 지금은 이제 참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 현실 원칙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 요구나 자신의 주관적 욕구를 이제 구분하죠. 그래서 주관적 욕구는 일어나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 보존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턱대고 예를 들어서 울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기 보존과 안전을 생각합니다. 환경을 고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아는 학습, 여러분 사고, 여러 가지 추리, 결정, 기억 등 인지 능력과 현실 검증 기능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현실 원칙, 그것을 현실 원칙이라도 현실의 환경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또 그것이 안전한지를 검증하는 그런 그 기능이 작동하는 거죠. 자아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지적 기능과 문제 해결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인지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배웠지만 이제 감정이나 의지와 구별되죠. 그리고 이제 지각하고 판단하는 거. 그래서 어떤 것을 구별해서 개념을 짓는 거. 그래서 어떤 특징을 지어내는 거. 이런 걸 인지라고 하죠. 자아의 정보 처리 과정은 여기는 2차적 처리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2차적 처리 과정이고 다음에 초자아입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표현하면 규범, 어떤 규범을 따른다. 이럴 때 이제 초자가 규범의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에 발달하겠죠, 규범은. 그래서 사회 규범과의 행동 기준이 내면화된 거. 그렇게 배워서 자기 것으로 하는 것을 이제 초자랍니다. 아동의 초자는 누구한테 배울까요? 여러분, 부모님, 선생님과 같은 기성세대와의 상호작용을 하죠. 그러면서 옳고 그름을 배우고 선과 악을 배우고 도덕과 비도덕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화라고 그러죠. 어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과정을 사회화된다. 이렇게 보는데 사회적 가치와 윤리 규범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초자는 양심과 자아이상이라는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데요. 여러분 양심은 뭘까요? 부모로부터 처벌을 받죠. 막 이게 제대로 대소변을 구별 못하면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 스스로 이제 비판적 평가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형성된 게 그 양심입니다. 자아이상은 이제 부모가 인정해 주는 쪽으로 보통 가죠. 아, 잘한다. 그러게 되면 그것이 내재화 되죠. 그래서 자신이 또 그 세워요. 자존감과 자긍심을 얻게 됩니다. 자아이상이 달성되면. 그래서 스스로 이제 자존감과 자긍심을 갖게 되는 그러한 이제 그 방향, 그걸 자아이상이라고 합니다. 양심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양심과 자아이상에 의해서 우리가 초자아가 형성되죠.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어 기제는 그 안나 프로이트라고 여기는 프로이트의 딸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업적을 정리하고 구체화하여서 자아 적응 이론이라는 것도 시작되죠. 그래서 자아 적응 이론이라면 우리가 적응한다. 그러면 여러분 환경에 적응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불안이라는 감정이 일어나면 방어 기제라는 것을 방어 기제가 작동해서 불안을 완화시키는 이제 그러한 기제입니다. 그래서 원초화와 초자가 이렇게 대립하죠. 원초화는 아주 동물적인 1차적인 반응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초자 입장에서는 규범적인 입장에서 어, 자아가 일종의 샌드위치가 되는 거죠. 자아가
원초와의 요구를 들어줄 수도 없고, 그런다고 초자의 요구만을 온전히 따를 수도 없어요. 자아는 그야말로 이제 어, 샌드위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과거의 기억과 외부 환경 요구 사이에 이제 스스로 보호를 해야 되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 심리 기제를 방어 기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방해 기제 자체는 병적인 것이 아니죠, 여러분. 병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방해 기제는 불안을 감소시키죠. 이게 자아가 불안해합니다. 원초와 초자의 이 샌드위치 속에서 중간에서 불안하죠. 그것을 이제 방어 기제가 작동하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작동해서 불안을 감소시키기도 하고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방어 기제가. 그래서 방어 기제는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다. 이것은 자아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방어 기제에 대해서 한번 쭉 볼까요? 나중에 자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거에 모든 것을 이제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 있죠. 방어 기제 중에. 잘 생각하면 다 이게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불쾌한 현실이 있으면 그걸 이제 지각하면 거부하는 것부터 시작되죠. 우리가 병원에서 불치병에 걸렸다. 그러면 이제 그걸 거부부터 합니다. 그리고 투사라는 건 어떤 나무 탓으로 돌리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실패나 결함을 나무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아, 그것은 도구가 나빴어. 그리고 지도자가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남 탓으로 돌리는 거죠. 화가 난 것을 상대방에게 던지는 겁니다. 아니면 문에다가, 그리고 화나서 문을 쾅쾅 두드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에다가 본인의 그런 그 불만을 표출하는 거죠. 그걸 투사라 합니다. 던지는 거죠, 거기다. 그리고 동일시는 아예 같이 이제 권위 있는 사람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연예인들을 따라서 옷차림을 꾸미는 거, 이런 거, 그 좋아하는 연예인과 동일시하는 거죠. 나와. 합리화라는 것은 어떤 자기의 이제 부족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그 어떤 전가하는 거죠. 전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도죄를 지으면 이제 내가 너무 가난해서 가난하게 살아서 내가 절도죄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합리화라고 하죠. 반동 형성이라는 것은 이제 떳떳하지 못한 생각이나 감정을 정반대로 활동하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을 더욱 친근하게 한다든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반동 형성이라고 합니다. 보상은 어떤 실패와 결함에 다른 측면에서 충족을 얻는 겁니다. 이제 공부에 성적이 좀 나쁘면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몸이 약하면 이제 호신술을 배우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도 좋은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승화는 아주 좋은 측면이죠. 용납할 수 없는 충동을 바람직한 형태로 이렇게 발전시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공격성이 많으면 권투를 한다든지, 그리고 야구를 한다든지, 축구는 공격적인 스포츠로 이렇게, 본인을 더 높은 단계로 승화시키는 거죠. 그, 마이크 타이슨의 예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마이크 타이슨이 비슷한 이제 승화의 일종의 공격적 충동성을 권투로 이렇게 승화시킨 어떤 예가 됩니다. 치환을 보면, 치환은 어떤 행동 에너지를 다른 목표로 전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불안이나 위기의식을 방출합니다. 이게 사랑하는 부모들 사이에 만성적 마찰이 생기면, 어떻게 어린이가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을 치환이라고 그럽니다. 고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부적응한 상태로 이렇게 만드는 것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죠. 스스로 이제 외톨이로 지내는 거, 이런 것을 고립이라 합니다. 다른 사람 도움을 전혀 받지 않죠.
그러면서 그 본인이 계속 의식적으로 거기서 떨어져서 외톨이를 지내는 것을 고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퇴행도 있습니다. 퇴행은 이제 공상세계를 꿈꾸거나 외부 세력의 접촉을 거부하고 유치한 행동을 하는 거죠. 갑자기 이 대소변을 잘 이렇게 가리던 아이가 동생이 태어나서 어머니가 동생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인은 갑자기 대소변을 같이 그 어린애 같이 못 보는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퇴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 갑자기 이제 애정이 사라진 것 같기 때문에 유치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억압입니다. 주로 많이 쓰죠. 이거 억압은 어떤 이제 본인이 미처 해결하지 못한 욕구가 있으면 그것을 의식 밖으로 밀어내서 그 무의식 상태로 억압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학대에 대한 분노를 억압해서 부모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죠. 그것을 무의식 상태로 넣어서 부모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밖으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걸 억압입니다. 억압하면 여러분 하나 알아야 될 게 무의식에 들어가면 그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다시 언제나 들어옵니다. 다시 되돌아옵니다. 어떤 계기가 되면 반드시 되돌아오죠. 이게 억압의 이제 구조죠. 백일몽도 있습니다. 이제 현실을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는 욕구나 소원을 공상세계라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실현당한 남학생이 이제 자기가 입원해 있으면 이제 그걸 가정하죠. 입원해 있다. 그러면 그 여학생이 와서 정성스럽게 간호해 줄 거다. 이런 것을 이제 머릿속에 그리면서 만족해 한다는 거죠. 그걸 백일몽이랍니다. 이게 억압 구조는 여러분 안나 프로이트가 잘 정리하고 발전시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제 상담의 목표, 정신분석 상담의 방식으로 이제 들어가세요. 상담의 목표가 이거죠. 내담자와 여러분 상담자,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자라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내담자의 무의식적 갈등이 있겠죠. 그것을 의식으로 끄집어내야 됩니다. 무의식, 전의식, 의식 이렇게 했을 때 의식화 시키는 거죠. 과거의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통찰케 하는 거예요. 이 통찰, 여러분 정신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통찰입니다. 통찰까지 이루는 것이 상담의 목표예요. 그래서 내담자 자신이 통찰하면 이해하게 되죠, 자기를. 그래서 내담자가 이해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내담자의 행동이 과거의 본능에 기초하기보다는 현실에 기초해서 현실적, 이성적,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야 되겠죠. 왜? 과거가 원인이 됩니다. 과거에 미처 이루지 못한 그러한 이제 우리가 그랬잖아요. 생애 주기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생애 주기에서 그 시기에 반드시 특성이 있죠. 그 시기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과업이 있다 했죠. 그 과업을 제대로 얻지 못하면 반드시 그게 효과가 있다. 그게 이제 프로이트의 일종의 생각입니다. 가설입니다. 과거의 본능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면 그것이 반드시 그 증상으로 나타나고 그러한 무의식적 갈등을 의식화 시켜주는 것이 정신분석 상담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움직이라고 하는 거죠. 행동하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이성적, 합리적이란 말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거의 같이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성적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만이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다는 능력을 근대에서 이성이라는 걸로 우리가 이제 가져온 거고, 합리적이라는 것은 이성적이라는 것도 포함됩니다. 근데 이것은 좀 더 자기적입니다. 인간의 제도적 장치에 부합한다. 이 부분이 합리적이다. 그거고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은 모두가 제도죠. 그 수단이죠. 그런 수단에 잘 맞아 들어간다. 이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란 도덕적 관념이 반드시 합리적이라는 것에서는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합리적이지만 이성적이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아 강화를 통해서 적응적 인격 구조로 개편하는 거죠. 통찰을 하게 해야 되겠죠, 먼저. 그래서 자아가
자아라는 것은 초자와 원초와 사이에 갈등이 있게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아의 역할이라는 것은 자아 균형을 해야 된다. 그 사이에서 균형을 해서 적응적 인격,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격으로서 갖춰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신분석 상담의 목표는 유년 시절의 기본 욕구가 좌절되거나 부적응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과제를 수행하지 못했죠. 그래서 신경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신경증자, 강박증자, 정신병자 이런 식으로 계속 그것이 과도하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원인이 어디에 있겠어요? 과거에 있는 겁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주로 3세에서 5세 이런 사이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집중적으로 이제 탐색을 하고 과거의 환경이 현재 내담자에게 미치는 영향, 그것을 이제 그리고 자아 방어에 대한 분석 및 해석을 해주겠죠. 그래서 그런 인식과 통찰을 강화해줘야 된다. 내담자 스스로가 인식하고 통찰하게 해주죠. 그래서 이제 내담자가 궁극적으로 성격이 변하게 됩니다. 왜? 통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원인과 결과를 알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아는 순간 성격이 변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성격은 무의식 많은 것을 작용하는데 그 무의식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나의 무의식은. 그리고 이제 초기 단계 상담 과정을 보면 우리가 이제 초기 단계 내담자가 올 거 아닙니까? 상담을 하러 옵니다. 그러면 그 상담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성질을 확인하죠. 그러나서 이제 두 번째 뭘까요? 상담자에 대한 수집을 합니다. 정보를 수집해야 되겠죠. 남자냐, 여자냐, 어디에서 살았고, 또 부모님은 지금 어떤 관계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된 정보가 어느 정도 있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되죠. 왜 여러분들은 상담자이자 여러분들이 이제 치료자 역할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임상적인 역동적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단을 먼저 하잖아요. 우리가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똑같이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진단, 여러 가지 물어보죠. 문진을 하죠. 그래놓고 이제 정보가 어느 정도 또 쌓이면 여러 가지 기본적인 체크를 하고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또 이렇게 진료도 하고 그러다가 진단을 하죠. 어떠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면 이제 치료를 하는데 아예 그 치료에 잘 적응할 사람이냐, 적합한 사람이냐, 아예 치료를 해나갈 수 없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현재 생활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이제 불편한 게 뭐고, 지금은 이제 성취된 건 뭐고, 이제 대인 관계도 어떻고, 가족 배경도 어떻고,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래서 전반적인 치료를 일종의 계획하게 됩니다. 치료가 안 되면요. 안 되면 그걸 내가 치료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되면 다른 쪽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그걸 의뢰라고 다른 사람한테 의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담 내용 중 이제 화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내담자가 직관적으로 결정하기도 하고 자신의 문제를 이제 제시하죠. 내담자가 항상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을 봐서 어, 그것을 잘 또 관찰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죠. 그 상담 과정에서 이제 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상담을 하다 보면 내담자가 내담자가 전이를 하거나 저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하는 작업이 이제 있죠. 여러분 전이라는 건 내담자가 과거에 이제 중요한 인물이나 그러한 중요한 것에서 느꼈던 감정이 있습니다. 그걸 상담자에게 투사하죠. 아까 상상 이 투사라는 것은 어떤 것을 던지는 겁니다. 자기의 감정을 어떤 대상에게 던져서 그 감정을 표출하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가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 자매 그리고 그의 가족들한테 느꼈던 행동 그걸 그대로로 상담자에게 느끼고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 아버지나 어머니가 굉장히 개입을 해서 간섭을 많이 해서 괴롭힘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내담자는 상담자가 무언가를 물어보면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죠. 본인의 어떤 내재되어 있는 감정을 투사하면 던지는 거죠. 그럼 상담자는 그래서 관찰을 유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이렇게 행동하고 표현하는 방식들 중에서 부적절한 반응이 있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담자가 대인 관계를 맺으면서 갖고 있는 정신역동, 일종의 강한 투사, 이런 강한 투사, 강한 어떤 정신적인 역동, 내부의 그런 정신을 그러니까 읽어내야 되겠죠. 상담자는. 그래서 행동 패턴을 잘 이렇게 관찰하고 그러한 것을 보면 평소 이 내담자가 일상생활하면서 대인관계에 비치는 어떤 행동의 단면을 읽어낼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또 말을 하는 것을 쭉 들으면서 현재의 경험과 어렸을 때의 경험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는 거죠. 지금 행동 패턴에 나타나는 이런 그 전이의 문제가 상담자한테 전이해 온 게 결국은 이게 이 사람의 단면이고 과거에 어떤 원인이 있었겠다. 이렇게 연결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전이를 어느 정도 파악하면 중기에는 중간 단계에서는 이제 내담자로 하여금 전이신경증 일종의 과거의 경험이 신경증으로 이렇게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훈습하게 합니다. 훈습하게 해서 전이와 저항을 분석하죠. 여러분 훈습이란 저절로 된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이 분석을 하게 되면 갈등의 본질을 한 번에 이렇게 통찰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담자는 여러 번에 걸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내담자가 당신의 전이라는 게 이러이러한 그 과거의 영향 때문이야.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이제 그 다양한 각도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스스로 이렇게 배우게 만든 저절로 이렇게 배우게 억지로 이렇게 그것을 그렇게 배우기 통찰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배게 하는 거죠. 상담 과정에서 그걸 훈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방어와 동기가 무엇인지 이제 반복 과정을 통해서 당연히 의식하게 되겠죠. 의식이라는 게 통찰을 하면서 무의식 속에 있었던 원인을 끄집어내는 거죠. 의식으로. 그래서 주된 저항이나 방어는 한 번의 해석이나 면접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고요. 역동적 변화는 몇 주나 몇 달의 훈숙 과정을 지난 후에서 비로소 나타나겠죠. 그래서 스스로 이제 통찰하고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되면 내담자도 본인의 그런 어떤 메커니즘, 일종의 신경증의 원인, 전이로 나타나는 신경증의 원인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계속 그걸 이제 통찰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게 되면 의식화하게 되면 그 이제 나중에 그러한 이제 본인의 변화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이 해결 단계 정도까지 가면 이제 내담자가 무의식적 환상에서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충동과 불안이 갖는 비현실적인 특성을 평가하게 되죠. 내가 현실은 그렇지 않는데 과거에 이러한 환상과 반응이 계속 반복됨으로써 나의 충동과 불안의 원인이 거기 있다. 그래서 보다 성숙하고 현실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충동과 불안에 의해서 결정하지 못하거나 결정을 잘못했던 것을 보다 성숙하고 현실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전이 현상은 이제 성공적으로 분석하고 나면은 과거의 사건에 대한 기억이 더 촉진되죠. 원인이 그때 미처 해결하지 못했던 욕구가 계속 신경증으로 나와서
나의 현재를 이루고 있다. 나의 불안과 충동의 원인이다. 이것을 가지고 과거의 사건들이 이제 기억이 잘 더 나는 거죠. 이런 촉진된 기억을 가지고 전이의 본질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이의 이해와 기억 간의 상호작용을 이제 통찰하게 되고 이를 더욱 이제 공고히 하면 그 해석이 맞다. 해석이 원인을 찾았다. 그래서 그 해석에 대한 확신을 강하게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상담을, 우리 정신분석 상담을 지금 여러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신분석은 과거의 원인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종결 단계가 되면 이제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무의식적인 애착을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이나 상담자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내담자는. 그래서 내담자 증상이 갑작스럽게 이제 악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정결 단계가 갑자기 악화되죠. 통찰을 잘 했는데, 훈습도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제 상담을 마치고 싶지 않는 거죠. 그리고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고, 상담을 계속 하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이제 표현이죠. 아동기 때부터 지녀온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행동 경향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어느 정도 라포가 형성됐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끊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것은 뭐 꼭 내담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상담이 끝난 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내담자의 환상도 분석해야 됩니다. 이분이 지금 제대로 된그 나와의 상담자와의 상담을 마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갑자기 마치게 되면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이제 또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다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이제 문제는 재발되죠. 그 증상이 재발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담 과정에서의 모든 그 증상들이 완전한 해소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반드시 억압되면 반드시 되돌아온다, 재발한다.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현상으로는 이제 그 해석을 확인시켜 주거나 정교화해서 억압된 기억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또 있죠. 왜냐하면 계속 그 억압된 기억들이 남아있죠. 또 역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기억들을 해석해 줬는데 그게 이제 또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끝난 후 앞으로 일어날 이제 내담자의 환상을 분석해야 하고 이것을 반드시 그것을 또 인식시켜 줘야지 그것이 재발하지 않는다. 이런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정신분석 상담과 관련해서 여러분 어떤 정신분석에 대한 이론을 좀 배웠죠. 그러면 또 기법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이론과 기술 그리고 나서 적용의 영역 항상 생각하고 있죠. 정신분석을 상담할 때 이제 프로이트의 방식이기도 하지만 프로이트는 주요 기법으로 자유현상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이 얘기를 계속 해라. 그래서 이야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편안한 상태에서. 그래서 내담자의 마음속에 억압된 자료들을 쭉 말을 통해서 수집을 합니다. 그 수집을 하고 해석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내담자가 통찰하도록 이게 도와주죠. 그리고 자유현상을 사용하기 전에 처음에 이제 브로이어라는 동료하고 체면 기법을 또 프로이트는 배웠어요. 그래서 체면 방식으로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체면을 사용해서 정서와 관련된 기억을 회복시키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트만의 이제 자유현상 방식도 도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각성 상태에서 기억을 찾아낼 수 있는 발견을 한 게 체면이 걸린 상태에서의 시도고요. 그리고 자유현상은 각성 상태, 의식 상태에서 기억을 찾아내는 이러한 이제 기법입니다. 그리고 프로이트가 중시한 건 꿈입니다.
여러분들 꿈을 꾸보시죠. 꿈은 다 꾼다고 그래요. 그걸 기억하지 못하나, 기억하느냐의 문제인데, 꿈을 꾸면 이제 그게 이제 무의식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다.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꿈을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어요. 수면 중에는 이제 방어 기제가 약화되겠죠. 그리고 억압된 욕망과 갈등이 의식의 표면으로 쉽게 올라온다. 떠올라온다. 이렇게 보고, 꿈의 분석은 내담자의 무의식적 욕구를 발견하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통찰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꿈을 굉장히 중요시했고요. 또 전이 분석도 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담자에게 나타나는 전이 현상을 분석하는 거죠. 내담자가 상담자한테 던지는, 투사하는, 무의식적으로 상담자한테 투사한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그것을 읽어내야 되겠죠. 읽어내면서 거기가 갖고 있는 소망, 기대, 감정 이런 부분들을 내담자의 어떤 상담자를 대하는 태도, 행동 그런 부분들을 잘 관찰을 하면 그것의 의미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내담자가 상담자한테 투사하죠. 그것을 잘 이렇게 관찰해서 그 투사 내용들을 통합을 해보면 그 어떤 전이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던지는 투사, 그 전이를 유도하고 또 그것을 해석하는 것도 하나의 주된 업무다. 그래서 전이 방식의 분석,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이제 저항도 분석해 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 전이의 하나의 양상으로서 저항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내담자가 치료 과정에서 상담자한테 비협조적이거나 저항적 행동을 하죠. 그럼 그것을 분석해 봅니다. 이제 저항은 상담 진행을 방해하고 또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의식적이고 무의식적 생각, 태도, 행동을 의미하는데요. 저항의 원인이 상담 과정에서 위협을 주는 불쾌한 감정, 이게 이제 분노, 죄의식, 수치, 모욕감, 격분, 두려움, 이게 대부분 아까 무의식의 상태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빙하에서 가장 낮은 단계 이런 감정들이 억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억압된 것을 일종의 저항이라는 태도로 상담자한테 이렇게 투사하겠죠. 그러면 그 상담자가 할 일은 내담자가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한 내용을 이제 정확하게 그런 저항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분석해서 내담자한테는 그런 이제 분노의 감정들이 있고 그것에 어떤 과거의 원인이 있겠다 이렇게 분석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일종의 내담자가 방어하는 거죠. 상담자한테 방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말하는 속도가 변하거나 갑자기 말이 많아지거나 반복적으로 상담 시간을 늦거나 시간을 잊어버렸다고 하면서 또 어떨 때는 약속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담자의 변덕, 이게 이제 저항의 하나의 방식들을 선택하는 거죠. 내담자가.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상담자가 싫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과거의 원인인가, 이런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고, 이러한 이제 전의를 고려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상담자의 부모의 이미지로 느껴지겠죠. 상담자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일종의 내담자는 부모의 대리자의 관계로 생각하고 상담자한테 검열과 도피를 하려고 하는 태도를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재밌는 게 이제 프로이트는 그래서 우리가 그 신호등에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에 멈춰 있다가 이 신호등이 바뀌면 출발해야 되는데 차가 출발하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것도 잠시 딴 생각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일종의
저항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가기 싫다는 거죠. 상담하러. 이런 이제 무의식의 발로가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요 기법 중에서 여러 가지를 보았는데 해석도 하나의 방식이죠. 우리가 해석이라는 것은 여러분 해석의 일반적인 뜻은 추상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일종의 분설하고 그런 부분들을 해석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구체화하는 거죠. 그 해석은 무의식적 갈등에 대한 것보다 이제 저항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해야 되겠죠. 왜 이제 저항을 하느냐. 그러고 나서 그 저항의 원인이 무의식적인 어떤 갈등을 해서 저항을 하느냐. 그 내용이 뭐냐. 이건 갈등의 내용이 뭐냐.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고. 내담자가 아직 깨닫지는 못하고 있지만 견뎌낼 수 있거나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해석해 줘야 됩니다. 함부로 내담자가 뭔 얘기를 했는데 라포도 형성되지 않고 친밀감도 형성되지 않고 내담자가 그것을 견뎌낼 수도 없는 지금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단계에서 먼저 얘기를 해주면 내담자가 더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어느 정도 라포도 형성하고 상담자가 보기에 내담자가 어느 정도 이제 수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 이때 이제 해석을 해줘야 돼요. 해석을 함부로 막 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해석은 표면적인 것에서 시작해서 내면적인 것으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 되겠죠. 그 행동에 대해서 해석을 그 행동 자체 표면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무의식적인 욕구 불만이 있어서 그게 갈등화되고 그것이 신경증으로 나타난 거야. 그래서 내면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훈습 아까 배웠죠. 훈습이라는 건 내담자 심리적 문제의 원인을 이제 파악되면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되기까지는 이제 또 상당한 그 일종의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내공을 길러야 되겠죠. 그러려면 내담자가 이제 상담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현실에 적용해서 그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이제 적절하게 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 이제 내담자가 상담 과정을 통해서 얻은 통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통찰까지는 좋은데 그 현실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그 현실에 적응해야 된다는 거죠.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힘을 얻게 한다는 것은 이 여러 가지 훈습에 반복적 훈습.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스며들듯이 하는 그런 훈습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정신분석 상담에 여러분 공헌이 뭘까요? 그리고 또 제한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분석 상담의 심리학적 패러다임을 열어주었다. 이렇게 공헌점을 얘기합니다. 이런 패러다임은 한 시대 사람들이 인식한 체계죠. 그 전에는 심리라는 부분을 굉장히 피상적으로 배웠어요. 그러나 프로이트가 정신분석이라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심리학적 패러다임, 일종의 상담의 심리학적인 방식, 이 부분을 굉장히 이제 그 하나의 세계를 열어둔 거죠. 그 개인의 심리적 갈등과 문제에 대해서 특히 무의식을 발견한 거죠. 프로이트의 공헌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행동과 증상의 원인이 과거에 있고 그것이 계속되어 왔고 또 상담의 심리치료의 기초 이론이 프로이트에 따르면 그 무의식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보면서 특히 어린 시절에 그걸 이제 얘기해서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이제 모든 우리가 이제 상담 심리치료 이론들이 출발하고 또 그것을 확장하고 계승하고 또 반대하는 쪽에서도 이론을 체계화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심리학의 뿌리가 정신분석 쪽에서부터 바탕을 이루어서 쭉 이렇게 발전해 왔다고 보면 됩니다. 프로이트 이론은 이제 성적 억압이 심했던 시기예요. 19세기 말에 유럽의 상류층에서 상당히 성적 억압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신경증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성적 억압을 하면 억압은 반드시 되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소되지 않으면 신경증자가 됩니다. 프로이트의 이론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심리학에서 여러분 누구나 우리 모두나 신경증자이자 강박증자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정신증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심해지면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일종의 환자다. 일종의 이게 이제 신경증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험이 많아지니까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을 이제 간과하고 보편적인 인간 이해를 이제 개념화시키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로이트의 이론도 그 신경증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어, 그 시대가 그러한 어떤 그 억압 구조가 강했기 때문에 신경증자가 그 과거의 성적 억압이 원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무 성적인 억압 부분을 프로이트는 강조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화가 그랬고, 그래서 인간 모두가 성적 억압에만 매여 있는 건 아닌데, 프로이트는 리비도, 그 성적인 억압 구도를 굉장히 그 강조했고, 결국은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융과도 상당히 이제 갈등을 빚다가 헤어졌죠.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려서 이제 심리적 갈등을 감소시키고 성격도 변화시킨다. 이제 이러한 이론인데 여기에는 반론이 많이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해서 오이디푸스의 신화에서 가져와서 결국은 이제 성적 욕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컴플렉스로 되고 이러한 성욕의 바탕을 둔 이론을 지나치게 이제 강조하고 추론하고 인간에 대한 이제 전인적 그러니까 인간은 성적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아 정체성과 사회적인 학습과 이걸로 이루어진 존재인데 인간을 그걸 이제 전인적 이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간과했다는 거죠. 놓쳤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 융의 분석 심리학인데 융이 1875년에서 1961년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39년에 돌아가셨고 융은 61년까지 좀 더 융이 뒤에 세대의 사람이죠. 그래서 융은 분석 심리학이라는 것을 이제 창시했는데 융은 무의식을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나눠요. 그리고 원형이 있다고 봅니다. 집단 무의식 속에는 보편적 상징, 어머니나 뭐 다른 존재들이 이렇게 상징 체제로 있다는 거죠. 거의 원형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와 결별하게 된 것은 너무 이제 성중심주의가 아니다. 인간은 좀 더 다른 영역들이 전인적인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서 프로이트와 결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로이트가 자기의 정신분석이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융은 분석 심리학이라고 해서 별도로 이제 심리학회를 열고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1교시 수업 듣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